안녕하십니까. CNG-TV의 지식교육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매년 거의 7, 8년을 이제 같은 포맷을 하다가 이번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2018년 신년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산업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담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분이 네 분인데 네 분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기의 소개에 대해서 잠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시스템에서 중소 중견기업 제조 부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C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봉기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델게임 기술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남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대기업 쪽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또 몇 분들은 그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나와주신 분인데, 오늘은 작년까지 했었던 그 포맷이랑 다르게 그 제조업과 그 건축 그쪽 그 두 개로 나누어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조업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3년 가까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서는 어떤 말 디피니션이나 뭐 이런 걸 빼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장희 전무님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소기업과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나요? 우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진정하게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서 전 세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속한 경제 발전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 상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파도, 웨이브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또는 기타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진정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PTC에서는 이제 다른 기업과 다르게 좀 다른 PLM 벤더와 다르게 좀 IoT 쪽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PTC 쪽에서는 좀 IoT와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뭐 그 마켓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 근래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최근 몇 년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몇 개의 기업들, 사실은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혹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요 근래 이제 시장에서 보는 그 현상들은 그게 이제 많은 중견 기업들, 중견 강소 기업들이 그 자신만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고객과의 어떤 경험을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제조업이
꼭 이 인공지능 쪽이랑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이 4차 산업에서 주로 마켓이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이 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빅데이터, IoT,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대학교이 진행하는 방향은 이제 첫 시장은 캠 자동화였습니다. 이제 고객의 수요가 그쪽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캠 자동화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 다른 기술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IoT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체기술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고객의 수요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맞춰줄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로서는 이런 4차 산업이나 인더스트리 4.0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딱 보면서 야, 우리의 방향과 굉장히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뭐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이 저희 제조업과 연관이 되면서 이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토데스크의 그 박 이사님은 이제 그 오토데스크는 약간 좀 굉장히 큰 기회 아닙니까?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뭐 처음에 말했던 뭐 디지털 그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오토데스크에서 그 4차 산업혁명에 어떤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십니까? 예, 그 작년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업무 중에 비중이 높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소개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업 위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신기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미팅 요청들이 쭉 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대기업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기업 분들이 이런 TFT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작년 한 해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내용과 준비해야 되는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런 갭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오토데스크가 이제 추구하던 솔루션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좀 접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이제 약간 그 방향성을 좀 감지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좀 질문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준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우리 그 이장희 전무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비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조업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량 생산 방식의 도입, 소위 말해서 기술의 분화 또는 업무의 분화에 따라서 원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부터 시작해서 품질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변종, 소량, 다품종 생산까지 해서 다양한 그 제조 방식을 경험하고 있고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다 그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디지털 세대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젊은 층의 매력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조업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경우에 따라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원가뿐만이 아니라 품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조 방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세기 초반을 지나서 중반을 통하여 컴퓨터의 어떤 개발과 관련되는 기술의 발전 또는 최근에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그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아마 또 다른 산업혁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의 발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산 속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또 데이터를 저희가 취합해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그 비용이 급격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첫 번째 저장할 수 있고 두 번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빨리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건 제가 그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든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사각형, 왼쪽 사각형의 가운데 있는 영역은 우리가 현재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회색 영역, 뭐 그레이 에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문제인지는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쉽게 관찰할 수 없다든가 또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취급해야 될 데이터 양이 많다든가 또는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든가 또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많은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요구되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답을 못 찾거나 또는 비용적인 경제성이 없어서 문제인 줄은 알지만은 잘 처리하지 못하거나 잘 다루지 못한 영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인지는 알지만 잘 다루지 못한 영역을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각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독일에서 대표되는 뭐 하이텍 2020이라든가 인더스트리 4.0이 좋은 기폭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독일 또는 유럽, 미국에서 다양한 그 국가 주도 또는 민관 주도의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또 아시아권,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노력들이 과연 제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국가와 기업과 민간과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보다 더 좋은 방향, 방법,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술들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 어떤 정해진 사이클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실망하거나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좀 포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가 다시 시간이 더 지남으로 인해서 일부 기술들은 뭐 탈락을 하거나 그럴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더 발전을 하여서 성숙된 단계로 돌입하여서 산업에 적용되므로 안정된 어떤 기술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나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TRL 기술 준비도 레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1번서부터 오른쪽에서 보시는 9번까지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1번은 아주 초기적인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정도 레벨이고 9번은 상용화가 되고 기업에서 업무용 목적으로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술들은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각각의 뭐 로봇 기술이라든가 또는 VR, AR 기술들은 상당히
지금 실용화 레벨에 접근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IoT든 CPS든 데이터 마이닝이든 하는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부분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인 의미의 CPS 또는 아주 자율화된 공장, 재구조화될 수 있는 제조 방법은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의 연구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술 TRL 레벨의 4에서 한 6 정도 되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현업에 상용화에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레벨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기술과 하드웨어와 또는 다른 다양한 것들이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아직 명확한 그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혁명, 인위적으로 정해진 혁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의 어떤 그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50% 이상의 상당한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체 밸류 체인 또는 가치 사슬이라고 번역하는 부분을 봤을 때 설비를 만드는 기업 또는 만들어진 설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전이라든가 휴대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품 개발 과정과 판매,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구 개발에 관련된 부분, 제품 개발의 앞단계에 관련된 부분을 스마트 엔지니어링 다양한 형태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공장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엔지니어링, 즉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사용 또는 폐기까지 전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가치 사슬에 연관된 혁신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도 이런 내용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구글의 검색어, 물론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좀 부정확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형태로 분포가 되는지, 추이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거 5년간의 기술로 추이를 봤을 때 과거 5년 대비 3배 내지 5배 정도까지 그 검색어 추이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부위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연시에는 보통 구글 검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은 더 기업이나 또는 연구계 또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더 많이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부분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가장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디지털 기술, 아날로그 기술을 포함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 사내 축, 고객 축, 사회 축으로 크게 나누는 세 가지 축 영역에서 변화,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GE라든가 일본의 타이어 회사인 브리지스톤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 회사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의 에코시스템 전체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그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축으로 고객에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로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 때 과거는 특정 회사가 모든 관련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매력적인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은 뭐 자동차 산업이든 또는 뭐 가전제품,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기술들을 외부의 기술 또는 뭐 학교의 기술 또는 연구소의 기술들을 조합해서 고객에게 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연구개발의 어떤 경쟁 모델, 분산 모델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에서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모델, 그 수직통합이라고 부르는 자사내에서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는 기술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방향으로 변환되는 것이 예를 들면 고객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사내 축의 하나의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회사 내에서 다양한 사업본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업본부 내에서 다양한 아마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전통적으로는 각 사업부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형태였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조만간에 그 상당히 소위 말하는 플랫폼, 클라우드, 그리고 모듈화된 앱 형태로 필요한 앱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그 사내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마 변화가 일어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보잉이라는 미국 회사는 아마 창립된 지가 지금 작년에 100년이 됐습니다. 1916년에 설립이 돼서 아마도 과거의 100년을 성공적으로 그 발전을 시킨 회사에 향후에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그런 큰 이니셔티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100년에 어떤 일을 할 건가를 가지고 영어로 2CES라고 부르는 큰 어떤 그 새로운 기업 전사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서로 맞을 때 아마 또 보잉 또는 관련되는 기업에서 좀 더 제품의 경쟁력,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종업원 또는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도 해야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이모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손잡이 뭐 경영이라는 표시 그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현재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떠나서 조그만한 자원, 시간,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든 또 고객의 요구가 바뀌고 고객의 잠재된 어떤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험, 탐색 이런 부분도 필요한 자원의 일부 회사에 따라서 뭐 퍼센티지에 많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리고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하는 것은 실제 개인, 조직, 회사 전체가 상당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며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듯이 기업이라면 규모의 차이를 떠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가 4차 산업혁명과 방향이 맞고 빠른 속도로 수렴이 될 때
작은 기술이든 큰 기술이 회사 업무에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낭비 요인 또는 영어로는 뭐 프릭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일을 보다 더 매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가능해지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선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TC 자료도 동영상이 조금 있죠. 나중에 네네네. 이제 그 전에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약간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이 뭐 좋다, 뭐하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 같아요. 그럼 본인은 4차 산업 준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개인의 엔지니어나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본인들이 경험담을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오토데스크부터 좀 반대로 하시죠. 근데 예.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뭐 굉장히 좋은 알겠습니다. 자료 예. 많잖아요. 사실은. 저기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예.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사내, 그다음에 고객, 예. 사회 쪽 예. 이렇게 뻗어 나간다고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접하고 있는 분야는 고객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 아까 그렇습니까? 시작 전에도 뭐 얘기를 잠깐 나눴듯이 우리 집에 IT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스마트폰으로 다 네.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제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채팅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초연결 사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어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만 뭐 독일에 있는 분, 미국에 있는 분, 호주에 있는 분 이렇게 동시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는데 마침 또 남극 세종 기지에 계신 분이 실시간으로 또 통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초연결 시대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저희의 고객,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내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신 것 중에 고객 입장에서 지금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대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기들을 또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커다란 축이 우리는 그냥 통째로 다 4차 산업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4차 산업이라는 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고객의 이해가 방향도 있을 거고 그 자체 우리 그 회사 자체도 사실 4차 산업에 의해서 뭘 매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회사 자체도 막 변화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B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료를 보기 전에 본인은 어떻게 4차 산업을 대응하고 계세요? 딴 사람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본인은 저도 그런데 자유롭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 한마디 하시고 이제 좀 자료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어쨌든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저희 이제 고객을 만날 때에 고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몸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근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현장에서 더 많이 듣습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비즈니스 방식에서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고객한테 어떤 다른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 사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저희 고객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밸류를 어떻게 정의할까, 또 어떤 밸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이 과거에 단순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IT 기업에 있으니까 IT 기업의 어떤 기술을 파는 어떤 좋은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이렇게 혁신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고객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의 논의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좀 부정적인 몇 년 전에는 4차 산업이 이거 만들어낸 말이다. 마케팅 용어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뛰어나다는 시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바둑을 이제 저희가 알파고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고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청 사양 자체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고객의 지를 충족시키려면 더 이제 뛰어난 기술들을 계속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 어려운 기술들을 이제 공부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PTC 자료가 동영상이 좀 있는데 이 PTC 자료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PTC는 아까 IT 회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PRM 쪽이나 이런 데는 IT 회사도 100% 아니잖아요. 제조 IT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 담당도 순수한 IT 회사면은 지식경제부 쪽에서 하고 우리는 그쪽에서 가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야, 니네들 아니다. 또 산자부에서 가면 야, 니네들 IT 회사인데 왜 여기 왔냐. 좀 애매한데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저희 PRM 쪽이. 왜냐면 양쪽을 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전에도 한 분이 나와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피지컬이랑 디지털이랑 또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 근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 혹은 이게 꼭 ICT 기업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이런 모든 학계를 통틀어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방법이 보통 디지털과 피지컬이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과 디지털 정보와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라고 한 관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TC가 제 첫 장표를 띄운 이유는 뭐냐면 PTC의 로고가 사실 과거에 어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 디지털 정보와 피지컬 월드가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저희 로고도 바꿨고요. 그 사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로고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동양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피지컬과 디지털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의 조화,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보니까 태극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 손잡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로고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태극 문양도 사실 담고 있고요. 동양 사상 음과 양을 담고 있고, 또 요 근래에
이야기하고 있는 피지컬과 디지털의 융합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 디지털과 피지컬이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혹은 인더스트리 4.0 혹은 심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디지털 월드와 피지컬 월드가 융합을 할 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피지컬 정보들을 어떻게 디지털 정보와 융합할 때 그거는 IoT 기술을 통해서 피지컬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예를 들면 이제 센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해서 그걸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AR 기술을 통해서 다시 피지컬 월드와 융합하고 이런 방식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IoT 기술과 AR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 양쪽의 어떤 세상을 융합할 수 있고 사실 디지털 월드 내에서는 요 근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해서 그걸 갖고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굉장히 단순한 글이지만 엄청난 또 그림이 된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 한번 좀 틀어봐 주실까요? 요 근래 이제 그 디지털 정보를 그 실제 어떤 그 사물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센서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취할 수가 있고요. 그 실시간으로 취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걸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서비스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제 제조업에 많은 그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사이드에서도 다양한 많은 가치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예에서는 이제 그 홀로렌즈 같은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설계할 때, 제조할 때, 그리고 서비스할 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계속 됩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만 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설왕설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4차 산업에서 자기 분야에 좀 구체적인 걸 뭔가 하나 좀 구현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남준식 팀장께서는 그 사실은 조금 더 지금 이제 점점 커다란 거에서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건데 어떤 개인적인 거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4차 산업에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뭐 이게 회사의 비밀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내 어떤 연구가 4차 산업에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이랬으면 하겠다는 생각 같은 거가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고 예. 있고 이제 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은 이제 캠 공정이 이제 모두 자동화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이제 최소화하고 이제 공장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을 제 손으로 이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 자체도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좋은 뭐 이런 트렌드도 왔고요. 그리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세상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어떤 질문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시사적인 건데 요새 그 비트컴이나 뭐 블록체인 이런 데 열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보면은 뭐 젊은 학생들도 거기에 뭐 투자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다단계 같다, 뭐 바다 얘기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는 거가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게 뭐 열기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4차 산업의 뭐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어떤 의견을 가지신?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산업 혹은 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요 근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융합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기술들이 혹은 산업의 경계들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이 다양한 산업의 융합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이든 요 근래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웃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요 근래 이제 IoT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데이터를 취하는 특히 이제 취할 때 어떤 보안의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뭐 상용화되고 어떤 기술이 뚜렷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조합,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과 IoT의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IoT가 갖고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맹점, 예를 들면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요 근래 또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삼성 SDS는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짭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이나 뭐 이런 거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차 산업의 완성은 서플라이 체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조업들이 그동안은 뭐 PLM이나 CAD, CAM 이거는 이제 어떤 제품의 제조, 개발 요런 데 좀 더 주로 스코프가 작았다면은 이제 조금 좀 4차 산업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주신 분들 회사들도 굉장히 확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토데스크는 지금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오토데스크가 궁극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배할 것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좀 질문이 좀 저기인데 약간 좀 전에는 뭐 PTC도 사실은 지금 AR서부터 뭐 IoT 이런 게 나와서 먼저 딱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전에 했었던 다양하게 했던 오토데스크로서는 어떻게 디지털 쪽으로 하실 것인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오토데스크 작년 11월에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행사에 가보면 테마가 나왔던 것이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토메이션.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가 다양한 분야가 있죠. 기계 쪽, 건축 쪽, 토목 쪽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이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되어 가는지,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AI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이것이 기존의 CAD 솔루션과 어떻게 통합이 되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과 융합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건 오늘 뭐 건축은 아닙니다만 건축 쪽이건 새로운 기술, 우리 4.0 인더스트리 4.0 또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 기술, AI, VR, IoT, 빅데이터, 드론 기술까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좀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 기술이 클래식 기술로 하면 이게 융합되어져서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쪽 분야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컨퍼런스가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참석을 하시거나 이렇게 봤을 때 키워드가 뭔지 한번 좀 4차 산업이 다 공통점으로 4차 산업 한마디도 안 하는 회사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차 산업 중에 각 회사마다 4차 산업을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다소도 컨퍼런스가 딱 있는데 가장 떠오르는 그 화두라든가 무슨 키워드가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기술이든
그런 관련된 뭐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어떤 보안에 관련된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술들을 저희 회사 제품에 신속하게 빠르게 흡수하여서 제조, 뭐 미국에서는 메이커스라고 부르는 그런 뭐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의 제조업 기업에서 업무 밸류체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공급하자는 것이 저희 회사 미션이고요. 최근에는 타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업 르네상스라고 해서 제조업이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진정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할까요? 어떤 아니면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 또는 비전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TC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딱 네. 한마디 뭐 좀 압축해서 실제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혹은 인더스트리 4.0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들어왔는데 요 근래에 이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지? 네,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네. 좀 지루하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 라고 하는 사실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먼저 그런 거를 한 회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 좀 참고 좀 하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뭐 국내 회사도 그렇고 국외 회사도 그렇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좋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작게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성공 혹은 실패를 하고 성공 혹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그런 접근 방식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그렇게 했을 때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 전담 조직이 그 성공과 실패를 책임질 수 있게.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물론 어떤 책임 추궁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성공과 그 프로젝트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게 뒤에 뭔가를 책임지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 보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 실행까지 해서 효과까지 보는 기업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보고서만 제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프로젝트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이제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델캠의 남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뭐 요새 나름대로 연구 컨퍼런스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딱 화두가 뭡니까? 요새 이슈가 AI입니까? AI 뭐 매니팩처링 AI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국텔캠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UCC라고 하는 큰 행사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슬로건은 이제 혁명을 통한 진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저희 다가왔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지나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화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야기된 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동화가 되어야 하고 이제 라인이 유연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예산 솔루션을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목표를 이제 어떻게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몇 년 전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좀 감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저기지만. 근데 이제 좀 감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가고. 근데 이제 고객들은 급하잖아요. 야, 나 돈이
돈이 있는데 뭐 갖고 올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토데스크 컨퍼런스에서는 뭐가 한 이슈였습니까? 예, 저희 한 단어로. 예, 오토데스크는 뭐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오토메이션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회사 차원의 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그 한국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제 오토데스크가 VR 솔루션이라든가 AR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장 관리 솔루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한 인공지능의 이제 기초 단계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관련된 기술 요청들 이런 것들이 주로 피저빌리티 스터디 정도의 레벨로 지난 1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또는 정보 수집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접근성이 쉬웠던 분야가 VR이었던 것 같아요. 네, VR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중에 접근이 쉬워서 몇 기업에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VR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100% 완벽하게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일단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트윈 기술도 나옵니다만 이제 VR과 팩토리가 또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VR을 가지고 여러 세미나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 VR을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요청이 와서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실무 이제 미팅에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IoT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MS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서 현장 CCTV의 모습을 VR 환경 내에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공장을 VR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이 기술적으로 다 이제 문제 없다, 또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쭉 논의가 된 후에 공장 도면을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2D 도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갭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가 이제 고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러니까 3D를 만들고 해석하고 PLM 올리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 기술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 고전 기술이 가장 잘 접목이 된 부분은 사실은 제품 위주였습니다. 제품 위주, 프로덕트 위주. 가장 잘 안 돼 있던 부분이 바로 팩토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팩토리가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의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를 한다면 이제 그 고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VR, AR,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요로서 기존의 우리 클래식한 기술에 대한 활성화를 다시 공급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 뉴 트렌드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다 보니 새롭게 기존에 잊혀졌던 그러니까 뭐 어떤 고전 기술, 공장을 3D화 한다거나 디지털화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어떤 융합되어져 가는 모습이 올해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세계적인 글로벌 때 소속돼 있는 그 회사들의 화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실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코가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고 뭐 막 떠들고는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제가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걸 보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그때는 좀 부실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한국에서 갑자기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대기업은 이제 충분하게 뭐 조사를 하고 막 이러고 뭐 큰 벤더들한테 와서 야 한번 얘기해봐 막 이러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딱 환경을 하겠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면도 안 돼 있고 뭐 데이터가 맞습니다. 없는데 뭐 빅데이터 하겠다고 그러고 뭐 PLM도 안 되고 MES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캠도 겨우 단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마음은 막 스마트 팩토리를 막 얘기하는데
계속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그러면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난국을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나? 왜냐하면 뭐 그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다 이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자기 에피소드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업이 4차 산업의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뭐 자기 분야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뭐 힘들겠지만 자기가 여기껏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 수십 년간에 해왔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실제 그 작은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회사의 규모라든가 어떤 매출 부분, 이익 부분 또는 자원 부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을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또는 신문지상에 나오고 사장님이 어디서 듣고 와서 하는 걸로 추진한다면 뭐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파스트 팔로워 전략이나 실행 중심의 그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규모를 떠나서 물론 대기업이고 큰 기업이라면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맨 처음에 하겠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혼자라도 노력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혼자든 또는 아주 소규모의 인원이라도 현재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시화시키고 그걸 풀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뭐 당장 스마트 팩토리, 당장 4차 산업혁명이 오지는 않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두 번째일 것 같고, 만약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를 보여준다면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 회사의 뭐 필요에 따라서 경영층도 반드시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또 작은 기업에서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연구기관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겠습니다만은 그 인원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전 반드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었는지. 교장 선생님 같은 얘기 하셔가지고 그 제가 예. 실제 현장에서 봐왔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게 이제 국내 사례건 국외 사례건 통틀어서 이제 잘된 사례들이 있고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쨌든 기업이니까 비즈니스 목표에 어떻게 잘 부합하도록 설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조직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다가가게끔, 그 목표를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그런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외부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잘 정렬시켜서 그 추진을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책임이 있어서 이건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잘 됐고 뭐가 되지 않았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과정들을 항상 거치거든요. 근데 잘 안 된 사례들을 보면
그냥 어떤 최고 경영자의 어떤 기술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보여지기 식으로 그냥 접근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그 기술들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제조업이 하고 있는 그 본연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이거는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비즈니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을 융합을 하고 거기에 내 제조업이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플랫폼 형태로 얹어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잘된 프로젝트, 잘된 어떤 사례들을 낳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진짜 교수님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프로젝트의 PM이 그만한 권한을 주나요? 그게 또 어려운 문제죠. 네, 그게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요 근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전담 조직, 그러니까 꼭 프로젝트의 어떤 PM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한다면 책임과 권한을 가진 예를 들면 요 근래 이제 CDO 조직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 전담 조직이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또 확정할 책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질문이 그러면 CEO가 굉장히 CEO에 달려 있네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여부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내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느냐, 할 것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렇게 권력이 일반은 평준화되는데 위에 리더는 굉장히 더 쏠리는 거잖아요. 어떤 리더가 CEO가 잘못하면 그 회사가 막 큰 회사도 흔들흔들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조금 약간 디지털 시대의 모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남준식 팀장께서는 자기 환경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얘기를 에피소드나 이런 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제 여러 기업을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겪게 된 문제점은 이제 예산의 문제점이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담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지 성패가 달리게 되는데요. 거기 성패가 있지만 이제 항상 어려운 점은 이제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비교적 좀 규모가 작고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제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왔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경쟁력을 이제 올리고 싶은데 이제 당장 이제 어려운 거죠. 당장 비용 투입하고 그런 점들이 어려운 걸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대케임이랑 이제 컨설팅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전문 조직이 이제 저희가 되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제 빅데이터나 IoT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최대한 중소기업들이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전담으로 뭔가를 이제 뽑고 이런 게 어렵다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들이 본사에 있잖아요. 예. 알고 보면 다 인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도 역시 본사에서 이제 원천 기술 개발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개발 조직이 좀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이제 본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조직이었는데 네. 이제 계속 수요가 많아지고 아. 그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조직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보사 조직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네. 계속 커지게 되면서 이제 분야도 다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필요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박상현 이사님은 자, 오토데스크의 솔루션이 진짜 저기 하면 수십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약간 좀 통합해가지고 약간 좀 이 질문도 지금 많이 오는 게 솔루션에 궁금한 분들 아직 이게 좀 구체적인 거죠. 왜냐하면 실무에 하는 사람은 야 4차 산업혁명 뭐 이거 많이 듣고 자료도 많이 읽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업에서 한국 현업에서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4차 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우리가 4차 산업이 막 뒤졌다고 막 굉장히 하는데 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ICT나 이런 건 굉장히 상위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 뭘 굉장히 열심히 문제고 뭐는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현업에 많이 여기는 이제 현업에 많이 다니시니까 현업의 요구사항들 중에 야 이건 4차 산업에 우리가 이거는 해결해 주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아까도 해주셨는데 예. 부언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솔루션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신기술, 트렌드 기술과 이제 기존 기술이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이제 복합되면서 이제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접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기계 쪽,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있는 쪽 분들은 제조업 쪽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즘의 공장, 뭐 반도체 공장들 완전히 그냥 정밀 기계적 성격을 갖거든요. 그쪽 분들은 이제 건축 쪽 생각들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의 인더스트리 4.0으로 가보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계와 건축과 그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스트럭처와 파이핑과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VR과 AR과 IoT가 전체적으로 합쳐야 되어야 되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도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은 3D 3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수요적 측면에서 그냥 2D 도면 주세요. 멋있네요. 라고 끝나버리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된 상황이죠. 특히 건축은 건축대로, 기계 라인은 기계 라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모델을 요청하는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솔루션을 접근할 때 나는 건축만 할래, 나는 장비 라인 쪽이 전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통합성이 강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아주 큰 오토데스크의 빅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포인트 솔루션, 우리 필요 없어요 따로따로 가니까 그랬던 것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어떤 결정이나 기업의 사례가 있는데 아직 어나운스는 못하겠지만 그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입니다. 이제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고전 기술과 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샘솟을 겁니다. 그러나 그 플랫폼, 디지털 어떤 데이터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인더스트리 4.0의 기회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쪽 부분 기존의 영역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전적 기술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쪽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특히 융합성,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되 나중에 이 기술을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를 같이 고민해 나서 준비를 한다면 좀 자연스럽게 인더스트리 4.0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어떤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과 해외 쪽에 비교를 해보자면요. 제가 독일 쪽 뭐 이쪽을 빼고 중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IT 기기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 그 기기를 만드는 공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제 투신 자살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물을 쳐버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쪽 특정 나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그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으로 갈 때 인건비, ROI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국으로 다시 한번 갖고 와보면요. 한국에서 이제 그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시는 곳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쪽을 우선으로. 놀랍죠. 왜냐하면 인간을 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갑신정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이 가치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인더스트리 4.0이건 뭐 디지털 트윈이건 뭐건 하게 될 때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어떤 의견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포스코죠. 예, 포스코 사례들이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 하는 시도는 일단 현장 사람들과 오픈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라고 먼저 설득을 하고 공감이 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 작게는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래야만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을 제가 연구를 처음에 몇 년 전에 할 때 보면은 노동자의 그 대표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에 오면서 대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인더스트리 4.0 하면은 더 그 새로운 걸 할 수 있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더스트리 4.0이 공장이나 이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거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는 없이는 맞습니다.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몇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그 PLM 벤더들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지금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많이 실패한 이유가 공장에서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이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자기 일하는데 엑스트라로 와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빼주지 않고 그걸 하라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컨설턴트나 뭐 이런 사람이 가도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 우리 그 박성현 이사님은 내가 다음에 질문할 걸 꼭 대답을 하셔가지고 선견 미리미리 하시네요. 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이 이게 꿈인가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면 정부 말대로 직업이 더 많이 생기고 막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4차 산업이나 인더스트리 4.0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이나 인더스트리 4.0 하면은 베트남에 가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것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4차 하면은 사람이 일 안 하고 편하게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1인당 그 산업 로봇가 제일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AI도 좀 위험하고 이게 사회 통합이랑 같이 가야지 이게 뭐 한다 그러면 사실 안 하니만도 못한 거잖아요.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남준식 팀장에게 제 개인적인 질문은 지금 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프로그램하고 뭐 자동화도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뭐 요새는 코퍼레이션 로봇이 더 많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와 인간이 같이 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좀 어떻게 해야지 서로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 로봇가 이제 더 많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류의 로봇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옆에서 로봇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안전하게 그게 4차 산업의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좀
제가 말씀해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캠 자동화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들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제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이제 완전히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시기는 좀 먼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멀었고 이제 사람이 해야 될 부분과 기계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속도를 맞춰서 이제 사람이 해야 될 부분, 로봇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안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뭐 발전이 된다거나 뭐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CEO가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인류에게 이제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인간이 해야 될 부분, 로봇이 해야 될 부분을 잘 나누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조화롭게 좀 발전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질문을 읽고 조금 종합으로 해서 뭐 일일이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이 뭐 했다고 해서 가서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이 실리콘밸리 가서 딱 보고 나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가서 그 사람들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굉장히 그 박 이사님이 그 얘기를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데도 최신 제품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속도를 조절할 건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인드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우리가 조절을 하더라도 마인드 자체가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몇 분들 질문을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 하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유행처럼 코딩 교육이라고 들여와서 겉만 번지르게 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다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배에게 지금 막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이런 데 4차 산업에 나라면 이렇게 준비해라는 거를 좀 한마디씩 좀 후배한테 한번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사이트로. 규정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그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딩을 파이썬 코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캐드캠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건데 뭐 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사람에 관련돼서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 후배나 또는 뭐 2세, 3세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회자님께서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걸 단순히 그냥 받아들여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뭐 좋게 표현하면 호기심이고 더 좋게 표현하면 왜 이럴까 질문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또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앞으로 더 보다 좋은 그 사고 또 좋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지식, 주어진 것을 빨리 많이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 그 통을 자체를 크게 할 것인가
아마 질문하는 힘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 산업에서 개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다음은 요 근래 대학교 졸업한 제 친구들도 이제 뽑아보고 예. 그러면 요 근래 이제 그 젊은 친구들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해법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친구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기계화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인간이 결국 기계로 대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을 하는 기술도 중요한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통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코딩이건 어떤 공학을 공부한 친구들의 약점, 저도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소통하는 기술이 약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통 이 창의적인 거라는 거는 혼자서 이렇게 골방 안에서 혼자서 뭔가 연구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함으로써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저기 남춘희 팀장님에게는 좀 특별하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질문들 중에 금융산업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먹여 살렸어요. 조선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 질문이 이제 4차 산업에서 금융산업은 과연 어떠한 게 되는지 불안감도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금융산업은 3차 3D 프린터로 대체된다 얘기 많았는데 그건 사실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예측은. 근데 나름대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 캠이나 금융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을 해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금융산업에 이제 CAD나 CAM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계속 클라우드화되고 있고요. 클라우드화되고 계속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이제 작업이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쉬워지고 편해지고 있고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힘들었던 이제 수많은 클릭을 해야 했거든요, 작업자들은. 근데 그런 클릭 횟수를 좀 줄여주고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생각하는 쪽으로 그분들은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반복되는 작업들이 이제 줄어드는 양상으로 지금 가면서 이제 어떤 업체에서 더 이제 반복되는 자동화를 줄였느냐가 지금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것들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먼 미래에는 완전 자동화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자동화들이 이제 CAD, CAM, CAD 디자인할 때 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클라우드에서 그걸 또 계산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 IoT에 연결이 돼서 그걸 또 분석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CAD, CAM에 계속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금융산업에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경쟁력의 지표가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기술을 더 빨리 도입한 업체가 이제 더 강해질 것인지 이런 그런 점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그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제가 2008년인가 그 회사에 마지막 나오면서 이제 그 클라우드 PLM을 클라우드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망했는데 그 클라우드가 저는 사실은 IT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꿈이었었어요, 이 클라우드가. 왜냐면은 PLM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싼 가지고 외산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비싸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사실은 그 유명한 브랜드 PLM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 스몰 앤 미디움 비즈니스, 외국에서 말하는 스몰 미디움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말하면 약간 중견기업 이상이고, 진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한 5천만 원 이상도 IT에 투자하기를 여러 번 생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 네 분에게 마지막 질문이, 저는 이 제조 클라우드인데 다른 데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IT나 뭐 이런 데는. 근데 IT 중에 제조 IT는 굉장히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특히 공장 IT는 엄청나게 보수적인데, 여기 네 분이 자기 회사를 대표하든지 뭐 자기 자신을 생각하든지 좋은데, 앞으로 그 4차 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결국 IT 회사는 클라우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분 중에 저 반대로 저 끝서부터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뭐 자기 회사 비전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개인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클라우드에서 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인더스트리 4.0의 기술들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야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쪽뿐만 아니라 기계 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많은 변수들을 이제 최적의 결과물을 찾아서 스스로 디자인해내는 그런 내용들 오토데스크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V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작은 어떤 그 소규모 단위의 프로덕트들을 VR로 전환하는 거는 데스크탑에서 바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큰 건축물, 병원 빌딩을 VR로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국내 고객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하나를 VR로 바꾸는 20분이면 끝납니다. 클라우드로 올리면. 근데 이걸 수작업을 하면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그걸 감내하고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계속 발전하게 되면 향후 2, 3년 내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분 만에 끝날 거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그 우리 전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상당히 큰 부분들이 제조업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쪽에 사용하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쪽이 아니고요, 대고객, 대서비스 차원에서 제조업체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3, 4년 내 안에 이제 클라우드가 사내에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축 쪽, 그러니까 이제 건축 건설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오픈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도면을 현장에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디지털로 된 내용을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보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 건설 쪽, 빔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남 팀장님. 예, 제가 겪었던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클라우드를 저희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케이스가 있는 게 이제 베트남 공장에 갔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공장에 갔었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보안 문제가 됐고요. 보안을 이제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은 인터넷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았을 때 클라우드가 이제 추후에는 분명히 이제 저희도 모두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오히려 데스크탑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보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지금 현재는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융통성 있게 이제 유연하게 이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어떤 업체는 이제 데스크탑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저희는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뭐 클라우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까 그 속도가 아니라 마인드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스마트폰과 클라우드가 모든 걸 다 한 방에 그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PTC 쪽에서는 예, 어떤 식으로? 그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객의 선택을 존중을 하고요. 그렇죠. 또 고객의 변화의 속도를 또 존중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각각의 고객마다 어떤 고유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돼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PT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혹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CAD나 PLM 혹은 ALM, SLM에서부터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IoT나 AR 또 인공지능 기술까지 클라우드 기반 혹은 클라우드도 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로 또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데스크탑이나 서버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열어놓고 고객의 속도와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젠틀맨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걸 뭐 당연하죠. 뭐.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큰 지금 회사에 안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주는 것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돈을 주는 것만큼 예, 주는 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쓰셔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솔루션이 이제 클라우드만 지원해 이런 정책을 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PTC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예.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한 반발짝만 빨리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은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반발짝 느린 고객을 저희는 그냥 무조건 이 방향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전무님도 또 멋있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는 아마 점점 확장이 될 건 뭐 당연한 말씀일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산업 또는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안착될 것인가는 아마 이런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뭐 나라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정말로 안착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하지 않고 그 돈을 제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은행에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의사분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에 그 클라우드로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저희 대부분 솔루션들이 그 RDB 베이스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보다는 소위 언프레미스에서 좀 구동시키기가 쉬운 부분도 있고, 이게 진정한 클라우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들이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하는 하둡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좀 더 클라우드에 적합한 환경으로 발전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로 갔을 때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 사용자한테 어떤 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현재 않다면, 뭐 예를 들면 더 비싸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에서 아주 이름들어 알만한 대기업들도 언프레미스는
쓰지 않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망설입니다만은 뭐 사내용 클라우드든 사회용이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거로 생각이 되고 PLM이든 다른 솔루션 관련된 회사들도 보다 저렴하게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약간 게이밍 같은 형태로 더 변화가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말씀을 많이 잘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쯤 되면은 좀 풀리시죠, 이제. 그 처음보다는 이제. 왜냐면 사실은 어떤 지식을 뭐 1시간, 2시간 내에 뭐 얘기 안 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송은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문을 열어놓고 질문은 뭐 저희 그 방송이 페이스북에도 CNGTV 지식방송의 사이트가 있어요. 페이지가. 거기다 올려주시면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그리고 그 4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있지만 4차 산업은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어떤 룰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예외도 있고 이랬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차 산업에서는 exception is rule. 예외 자체가 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만 한 게 아니라 지난 1년, 2년 동안에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아까 그 우리 박 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서서히 그 합쳐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캠에도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드론도 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뭐 빅데이터 이런 걸 해가지고 융합이 서서 되는데 대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의 공통점으로다가 제가 질문을 대신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